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인문학적 영감과 상상력의 총화, 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남대학교 사학과 이성원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인문학 얘기는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가 문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학입니다. 문학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소설, 시, 희곡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문학적 상상력의 총화라고도 하셨어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인문학과 관련돼서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얘기를 나눠봤죠. 네. 문학은 바로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하는 그 창작의 활동과 그리고 또 그 작품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가장 인문학적 상상력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이 문학이라는 바로 문화 활동이자 예술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흔히 문사철, 인문학을 문사철이라 그러는데요. 문학, 역사, 철학을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아마도 문학이 가장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의력이 있어서요? 그렇죠. 근데 머리카락 빠지신다던데요. 드라마 작가들. 그러니까 창작자의 그 고통, 네. 창작자분들의 노력. 저는 그래서 가장 인간답다라는 여러 활동 중에서도 인간답다라는 거는 무에서 유가 되던 또 기초적인 정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창의적인 노력이 가장 또 위대한 인간의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는 학문적인 활동도 창의적일 수 있지만 예술적 활동, 즉 시간 예술인 음악, 조형 예술인 미술이나 그리고 언어와 문자로 표현되는 이 문학이야말로 창작의 인간의 그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래서 힘들게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작자들은. 근데 또 나오면 실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만들어낼 땐 힘든데 만들어진 걸 보면 별게 또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이 조금 비튼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쉽게 가져다 쓰는 이제 표절 같은 거요. 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법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창작자의 그 노력 그리고 지적 소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 보장해주고 있는 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함부로 폄하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것을 도용하는 것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학술 연구에서는 반드시 인용을 할 때 줄을 달고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도 만약에 작가가 네. 영감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감사와 헌사의 표현, 이건 오마주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오마주와 패러디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네. 그 창작자에 대한 일종의 예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챗 GPT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알려준 거를 인용해 쓸 때 주 이렇게 달아가지고 챗 GPT 이렇게 써야 되는 거. 글쎄요. 그렇게까지 좀 양심적으로 하면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겠죠? 예, 요즘에는 네. 모든 정보가 홍수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네. 사실 어떤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거 아까 말씀하신 챗GPT라도 인용을 할 때는 줄을 달아서 사실 그대로 예. 전달하기도 하죠. 예. 문학이 또 과학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이 상상의 세계, 그것을 신에게 빗대서 표현했던 거를 이제 미토스라는 말을 그리스인들이 썼다고 그랬죠. 예. 어떻게 보면 신화라의 기원이 되는 이 미토스의 세계는 굉장히 공상적이고 허구적인 세계일 수 있지만 그 미토스의 세계와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논리적이고 사실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로고스의 세계, 바로 이 로고스의 세계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언뜻 보면 대비되는 것 같지만 네, 반대쪽에 있는데요. 네, 그러나 바로 그 로고스의 세계로 발전하는 데에는 바로 미토스의 세계, 즉 허구와 상상과 공상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예. 고대인이 하늘에서 꾸르릉 하고서 천둥 번개가 쳤다. 고대인들은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천둥 번개가 치는지를
알 수 없었겠죠. 뭔 재앙이 오겠다, 우리 잘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 옛날에는? 두렵고 무서운 자연현상에 대해서 많은 문명권에서 고대인들은 신께서 하늘의 신이 노하셨나? 예, 맞아요. 뭐 이렇게 설정을 하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엉뚱하고 정확한 사실은 아닐지 모르나 고대인이 설정했던 그 상상의 세계, 이것이 이제 신화라고 볼 수 있는데, 가령 이것을 이제 그리스인들은 제우스 신께서 노하셨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제우스 신이 뭐 바람을 펴서 부인인 헤라와 부부 싸움을 하느라고 지금 천둥번개가 치는구나.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미되면 굉장한 흥미로운 문학이 되고 신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토스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호기심과 지적 호기심과 궁금증, 허구의 세상 같지만 그것이 근대에 가서 결국 인간은 과학적으로 하늘에서 음전화와 양전화가 충돌하며 일종의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번개이고, 예. 그 과정에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소리가 구르릉 하면서 천둥이 친다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죠. 이 로고스 세계까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에는 사실은 엉뚱한 것 같지만 인간의 문학적, 허구적 상상력이 매우 중요한 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로고스와 미토스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저는 이게 바로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처음에는 일단 상상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거 사실은 뭘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장르 가운데도 예를 들면 공상과학 소설이다. 예. 과학기술이 발전했던 지난 18, 19세기 때 이런 공상과학 소설들이 많이 나왔는데, 타임머신의 이야기, 예. 달나라로 가는 이야기, 예. 우주여행의 이야기, 이런 시간여행이나 사이버의 세계, 심지어 무선정보통신의 세계, 이런 것들은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엉뚱하고 허황된 이야기로 소설에서나 가능하지. 그래서 가끔 요즘도 소설 쓰고 계시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농담 삼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대부분은 결국 과학으로 현실이 되고 우리가 실현 가능한 세계가 된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학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렸을 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운전자가 없는데 언제 갔던 그렇죠. 거. 근데 지금 그거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날아다니는 자동차? 지금 그렇죠. 뭐 시험 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곧 드론이 아마 이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드론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문학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매력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학의 큰 힘은 바로 그 생각의 힘, 또 문제 발견, 또 문제 해결의 능력. 사실은 문제 해결까지 못 가더라도 예. 때로는 엉뚱한 그런 인간의 허구의 상상이 가장 중요한 매력이지만, 예. 특히 문학만의 또 다른 매력이 있다라면 바로 그것은 바로 언어와 문자로 표현되는 예술적, 미학적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은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죠. 그러나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인간은 또 다른 한 면이 뭐가 있죠? 매우 감성적이고 감정에 치우치는 측면이 또 있죠. TF. 예, 뭐 요즘 뭐 MBTI로 하면 네. 그렇게 대비되는데, 네. 사실은 인문학이 저는 매력 있으면서 어려운 점은 인간의 본질을 연구한다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인간이란 존재가 매우 복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인간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한다면 뭐 기계랑 다를 바가 그렇죠. 없겠죠. 로봇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이성적 존재여도록 감성적 존재인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이성적 영역을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아까 로고스라고 한다면 예. 인간의 감성적 영역을 파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파토스. 그렇죠. 예. 이 로고스의 세계는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하죠. 예. 반면에 파토스의 세계는 공동체와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때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성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감동을 주는 영역, 인간의 창의력을 고양시키고
예술적인 카타르시스를 만끽하는 인간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바로 파토스, 바로 문학이나 예술이 그것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공연을 보러 갔을 때나 자주 접하는 게 텔레비전이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눈물 흘리기도 하고 노래 한 곡 들으면서도 옛날 시간 여행 그렇죠. 떠나고 이런 게 다 여기 파토스에 해당하는 거죠. 예, 뭐 좀 중년이 되니까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을 자주 흘리는데 어떻게 보면 점점 파토스가 우리의 한 측면이라는 걸 저도 요즘 많이 깨닫는데 네. 가령 우리 박 PD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네. 가령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비로소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정체를 알게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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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자, 어떠세요? 이 두 가지 표현에서 박 PD님은 어떤 게 기억에 남고 강렬한 감흥을 주고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뭐 비즈니스적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표현이 더 좋죠. 그렇죠. 바로 네. 그 A가 표현한 것은 로고스적 표현이고 우린 이걸 그냥 설명문이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죠. 네. 사실은 어떤 사실을 알기에는 설명문이 매우 유용하고 드라이하고 건조하지만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 방법이죠. 네. 그런데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네. 시구에 나오는 말이죠. 네. 이런 거를 파토스적 표현이고 바로 시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시적 표현에 더 감동을 하고 강렬하게 남느냐? 이게 바로 문학의 힘이고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한 중간쯤에 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너무 딱딱하고 두 번째는 너무 감성적이어서. 그렇죠. 일상을 뭐 시적 표현으로만 할 수는 없겠죠. 네. 가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중국의 고대 한나라 때 흉노와 한나라의 정략 결혼에 의해서 왕소군이라는 미인이 저 유목의 초원에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흉노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참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왕소군의 고사가 매우 비극적인 여인의 이야기겠죠. 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 600년이 더 지나서 당나라의 시인 바로 동방규라는 시인이 이 왕소군의 이야기를 시로 표현했어요. 바로 그 시구에 나오는 말이 춘래 불사춘이라고 표현했어요. 봄춘자 올래 뭐 그쪽인가요? 그렇죠. 이 말은 네. 왕소군의 그 서름과 비극적 이야기를 어떠한 표현보다도 이 5글자의 시구 봄은 왔으나 네. 봄처럼 느껴지지 네. 않네 라고 하는 이 시구가 가장 적확하게 그 비정한 왕소군의 운명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를 사실은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게 땅을 빼앗기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 시절에 바로 그 버전을 네, 이상화라는 시인이 출래불사춘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봄은 왔으나 봄이 오지 빼앗긴 않았다.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예. 라는 이 시구죠. 그러니 물리적인 계절은 순환을 하고 그대로 오지만 나라를 잃고 이미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 땅에도 봄은 왔겠죠. 그러나 식민지에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이 느꼈던 그 봄에 느꼈던 박탈감, 상실감, 그것을 시인은 바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시적 표현이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절실한 시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문학가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또 문학의 바로 매력이고 힘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지난 1800여 년 전에 중국의 삼국시대의 격동의 역사가 있었어요. 네. 그것을 진수라는 사람이 국가가 공인된 역사서로 정사삼국지라는 거를 편찬을 하긴 했죠. 그런데 정사삼국지 읽은 사람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사는 매우 역사 사실에 좀 더 가깝고 네. 굉장히 드라이하게 마치 설명문처럼 있는 사실을 충실히 쓰려고 한 역사이지만 그것을 실제 읽고 그 난해한 글자를 한자를 읽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지식인층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100여 년이 지나서 중국의 명나라 말기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필명이 나관중인데요. 이 사람이 그 짤막하고 간결한 정사에다가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방대한 역사 소설 바로 삼국지 연의를 집필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역사 소설에는 매 페이지마다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문맹이라 하더라도 그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를 읽어보면 지금 도원결의를 하고 있는지 사수관에서 여포와 장비와 관우와 어떤 전투를 벌이는지를 그림으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림과 이야기가 되어 있던 거죠. 예. 그 소설이 주는 웅대함,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서 우리는 그 삼국시대를 정사가 아니라 소설이 있었기에 그 역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소설은 네. 많은 부분은 사실이 아닌 허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사와 소설 가운데 무엇이 더 위대한 고전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역사학자지만 사실 소설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교수님은 몇 번 읽으셨어요, 삼국지? 저는 손꼽아 네. 4번이나 5번 읽었을까요? 그런데 조금 적게 읽으신 거죠. 역사학자여서 그러실까요? 제가 10번도 더 많이 본 것은 오히려 네. 돌아가신 고영화백의 네. 만화 삼국지는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삼국지라는 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몇 번 읽었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게 매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역사에 대한 충실한 백서나 보고서보다 네. 짤막한 식구 하나, 때로는 어떤 소설 한 편이 더 그때의 역사를 적나라하고 현실감 있게 거기다가 또 감동적인 문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바로 그 문학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인간의 문화활동과 예술활동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문학의 힘이고 매력이고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꼭 하나 반드시 얘기해야 될 부분은 네. 문학은 우리가 프랑스 문학이 됐던 한국 문학이 됐던 중국 문학이 됐던 그 언어의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 수준의 정점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문학자들의 노력의 결과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필, 논설문, 저는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이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물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바로 또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식구와 네. 웅대한 소설 하나가 우리들의 언어를 가장 풍요롭게 또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가장 좀 아름답게 풍요롭게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문학은 인문학에서 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학생 때 소설을 읽으면서 물론 줄거리도 너무나 중요하긴 했는데 저는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꽂히는 스타일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작가들이 글을 쓰실 때 탈고를 여러 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맥상도 여러 번 보실 거고 단어도 아마도 네. 이것도 집어넣어보고 가장 어울릴 만한 걸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죠. 저는 그 힘든 작업들을 이미 다 끝내놓은 거 너무나 책 한번 읽으면서 제게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훌륭한 소설가나 문학자들은 자국어의 그 사전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글 사전을 거의 이잡듯이 해질 때까지 우리의 단어 하나하나를 허투루 쓰지 않고 다시 음미해보고 자신의 창작물에 써보고 지워보고 또 다른 단어를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가장 적확하고 자신이 선택한 단어 하나하나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소리내서 낭독을 하면서 소리내서 낭독하는 것은 바로 자연스러운 운율과 또 음악적 멜로디의 그런 자연스러움을 따라서 소리내서 읽어보고 가장 부드럽고 호흡이 맞게 그런 언어적 표현들을
고려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책에서 저는 단어를 많이 배웠어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네. 같은 사람이지만 일할 때는 로고스적이고 네. 나는 집에 돌아가면 파토스적이 돼.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오, 네.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매우 복합적인 존재니까 네. 저는 사람이란 존재가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면, 뭐 단순히 로고스와 파토스만이 아니라 뭐 또 에토스적인 면, 미토스적인 면, 이런 걸 뭐 다중인격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여러 요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 잠재돼 있고 갖추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때와 장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골고루 발현이 되면 굉장히 완성된 그런 인격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뭔가 헛헛한 느낌이 들 때 이런 이제 문학이 그 빈 공간을 메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뭐 인지과학자나 아동 교육학자들은 보통 3, 4세 전후된 아이들이 처음 나타나는데 예. 아이가 엄마의 질문에 갑자기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막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짓말을 하죠. 사실 엄마들은 그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를 빤히 보여요. 네. 그런데 보통 교육학자들은 그것을 혼내지 말고 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인지과학적으로 없는 세계를 상상을 드디어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 아이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거짓말이지만 그것이 악의적인 거짓말로 성장하면 물론 안 좋죠. 근데 아이가 처음으로 창작의 어떤 허구 세계를 가상한 다음에 엄마에게 둘러 말한 거예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점을 눈여겨보고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순화하면서 막 그걸 꾸중하고 혼내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상상과 허구의 세계를 드디어 그려보기 시작하는구나. 바로 문학이 미토스의 세계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거짓말은 안 되라고 꼭 알려줘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오늘도 문학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